안녕하세요. 일상생활의 심리학, 저희가 이제 직업편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직장이나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상에 관한 심리를 파악해 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가 꼭 직장에서의 어떤 협상이 아니라 모든 것 자체가 협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 그 다음에 결정에 부딪히는 모든 것이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제 심리를 거기에 맞춰서 뭔가 그때그때 대응하고 이러는 모든 것이 사실은 협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에 심리학에서의 어떤 협상만으로 협상에서의 중요한 양보 이것을 가지고 한 시간 가지고 배워보겠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가 협상에 관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실 오늘 조금 불량한 복장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강단에서 보통 교수들이 하지 않는 복장이라고 생각될지 모르는데요. 제가 심리학에서 보면은 최근에 한 회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인사 담당자들이 면접을 하면서 신입사원을 면접을 하면서 복장 때문에 떨어뜨린 경우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생각하기에는 입사 면접 시험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물론 나중에 이제 이 협상 자리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다 이미 사전에 익히 알고 있어서 복장에 대해서도 뭐 남자들의 경우 깔끔하게 양복을 입는다라든지 여자들의 경우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뭐 지나친 액세서리를 자제한다라든지 이런 걸 분명히 알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면접 자리에 가서 복장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면접에 대해서 아무 준비가 없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든가 아니면은 그만큼 신경을 안 쓰거나 무신경하거나 아니면은 착각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복장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물론 이번 시간이 복장에 관한 건 아니지만 협상에 있어서 면접도 협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심사하시는 분들과 나와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의욕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상대방 마음에 빨리 반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도 결국 일종의 협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직장 생활에서는 어쨌든 면접도 중요하다는 얘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리에서 이런 사소한 복장도 이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령 지금 어떤 교수로서의 복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그것이 심리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또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딱 어떤 교수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그런 건 복장에 대해서도 뭐 이래야 된다고 반드시 생각을 한다. 그런 경우는 생각이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작은 것에 의해서도 많이 달라지는 게 사람 심리인데 그 심리에서 직장 생활에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협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협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요. 저희가 보통 협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꼽는 것이 윈윈 게임입니다. 소위 상대방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굉장히 좋게 들리는 협상의 결과죠.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되고 그러면 협상이라는 게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평화롭고 잘 끝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리학자 로나르도 샤피로라는 이런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 이상적인 바램일 뿐이지 실제 현실에서 윈윈 게임이라는 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도 않거니와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윈윈 게임에 대한 이상적인 것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협상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협상이 깨지고 뭔가 잘 안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대한 어떤 다소 허황된 이상이랄까요? 이런 거를 오히려 버리고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나도 안 되고 상대방도 안 되고 이건 물론 가정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순전히 나만 협상에서 뭔가를 크게 얻고 상대방은 전적으로 잃는 것 이런 것이 지금 당장 봐서는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맨 끝에 이 시간 맨 끝부분에 나올 텐데요. 협상이라는 것이
내가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전폭적으로 이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도덕적인 어떤 그 윤리의식 때문이 아니고 실제 돈이 오간다라든지 어떤 거래가 오가는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내 이익만이 최대치일 때 그 협상이 가장 성공적인 협상일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인정이 된, 연구되고 실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이라는 것이 꼭 회사에서 돈 거래를 해서 흔히 얘기하는 바이어들 만나서 거래처 직원들 만나서 내가 영업사원으로서 이것을 뭐 협상을 한다. 이런 의미의 협상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도 무슨 공부하고 너 지금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너 지금 공부해 이럴 때 어떤 그런 것도 아이는 나 지금 공부하기 싫어요 엄마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그걸 풀어나가는 것도 협상이고요. 그다음에 뭐 본인은 누군가 그 결혼할 상대를 이제 사귀어서 그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하고 싶은데 집에서 반대를 한다. 이럴 때 그걸 어떻게 잘 풀어나가는가. 이런 것도 협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갈등을 푸는 게 사실 협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직장에만 맞춰서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이익만이 큰 것이 또 다도 아니고 그렇다면 윈윈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도 안 되고 나만 잘 되는 것도 안 되고 그럼 협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쪽은 많이 이기고 상대는 조금 이기는 이것도 윈윈이긴 하죠. 윈윈이긴 하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도 아주 잘 되고 상대방도 100% 만족하고 이런 식의 윈윈은 아닌 겁니다. 어차피 협상이라는 거는 한쪽에서 뭔가 요구하고 저쪽에서는 요구를 또 받아들이거나 고려를 해야 되는 이런 입지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상대방이 전폭적으로 내 요구 때문에 완전히 큰 손해를 본다라든지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좋은 협상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양쪽이 다 잘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적인 협상이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협상은 내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많이 얻고 그리고 상대는 얻기는 어때? 나만큼 만족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또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닌 조금 이기는 식의 이런 윈윈 법칙.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협상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역시 말로 들어서는 금세 알 수가 있죠.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죠. 내 쪽은 많이 얻고 상대는 조금 이기는 거. 굉장히 그 공정한 어떤 윈윈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럼 이제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는 이제 저희가 또 강론에 들어가서 뭔가 구체적인 것들을 또 사실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심리에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런 내 쪽은 많이 이고 상대는 조금 이기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 너무 큰 욕심을 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도 너무 완전히 실패하는 협상이 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협상을 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감정적인 대응이나 인간적인 호소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보통 보면 이제 협상을 할 때 뭔가 인간적인 어떤 본인이 워낙 마음이 다급하고 이 협상을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니까 다른 이유를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뭐 아픈 아이가 있어서 꼭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이 없어지면 저는 큰일 납니다. 저는 꼭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호소를 할 경우에 그것이 물론 통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렇다면 정말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건 배려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경우에 인간적인 차원의 배려가 100% 배제되거나 무익하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요소도 충분히 가만히 되고 서로 배려를 해줘야 되고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호 의존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시종일관 늘 감정적인 대응이나 인간적인 호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협상이 한두 번은 뭐 성공할지 모르지만 일을 자체를 제대로 안 하고 가지고 나온 어떤 협상의 조건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를 그대로 갖고 나오면서 계속 인간적 그 감정적인 데만 호소를 하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일이 아닌 넋두리나 하소연밖에 안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방송국에 가서 어떤 PD분을 만났는데 그 PD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전의 작가에 대해서 뭔가 단점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런 것은
싫어하니까 이제 배제해달라라는 의미일 수 있죠. 근데 본인이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자신은 그야말로 징징대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렵다고 자꾸 그 하소연을 하거나, 물론 사람이니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려움에 대해서, 불편에 대해서, 불만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정당하게 제기를 하지 않고 계속 하소연과 푸념과 불만으로 계속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본인은 아주 질색이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이쪽에서는 상대방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경우에 제가 만약에 그런데 프리랜서로 가서 그분과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가서 저도 똑같이 징징거리는 소리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해고의 사인이 될 수가 있죠. 가장 싫어하는 것을 미리 얘기를 언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을 안 한다면 어떤 협상은 결렬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적인 대응이나 인간적인 호소에 필요는 하되 너무 이거에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협상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로 심리학자들은 준비, 탐색, 제안 이런 것을 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협상을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준비가 가장 필요합니다. 준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성의 법칙이라는 것도 배웠고 사전에 일단 많은 것을 준비해서 상대방이 가령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갑을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계약을 맺을지 말지를 일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갑이고, 저쪽에서는 일을 지금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일을 주면 하고 안 그러면 못하는 뭐 이런 처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항상 협상에는 약간의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쪽에서는 돈을 지불하는 쪽, 저쪽에서는 받는 쪽, 뭐 이렇게 해서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이쪽에서 그 물건이나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물어올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협상에서 지금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뭔가 일을 지금 받아야 되는 쪽에 있는 사람이 아무 준비 없이 나가서 대충 얘기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협상이 제대로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뭔가 주변에 상관없는 요소들인 듯한 것까지도 준비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준비를 한 다음에 이 협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성공적으로 될 것인지를 사전에 이제 좀 탐색을 해두고, 이거는 준비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탐색은 이제 협상자와 만났을 때 가령 본인은 굉장히 딱딱하고 근엄한 어떤 회사 대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치 않게 여성 CEO가 나왔다. 그럴 경우에 본인이 순간적으로 준비해간 어떤 준비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은 이것이 여성용품이기 때문에 여성 CEO 대표라고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루 만에 인사이동이 나서 담당자, 대표자가 혹은 바뀌었다. 그래서 오히려 남성분이 나왔다. 이럴 경우에 또 어떻게 순간적으로 본인이 빨리 이것을 탐색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준비와 이제 탐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본인이 적절하게 협상에 있어서 본인이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이제 제안과 조율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협상에 있어서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방송국의 경우에는 1년에 2번씩 이제 봄, 가을로 개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프로그램 바뀌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새로운 PD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PD가 기존에 있던 작가를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또 통보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장에 얽매이는 생활을 못해서 저는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방송 일을 하는데, 방송 일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6개월마다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이제 불안한 처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을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저쪽에서 저를 선택해 줘야지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제가 일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 어떤 걸 일하고 싶다 그래서 절대 일할 수 없는,
드라마를 쓰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쓸 수 없는, 어느 위치에 오르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그럴 수는 없는 상황에서 항상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이 그야말로 제 목숨을 붙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쪽에 사실 기분을 거슬리지 않게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고, 그러나 제 실력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 그동안의 실력을 어떤 인증받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어떤 정식의 협상 자리에 나가지는 않더라도, 뭐 스포츠 선수들이 연봉 계약을 하듯이 딱 어떤 그 계약을 놓고 하지는 않듯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협상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협상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협상이고 아무리 제가 그쪽에서 저의 소위 얘기해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의 그야말로 일의 목숨을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역시 자기의 자존심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자부심, 이런 거를 완전히 다 훼손해서 가면서까지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양의 역할을 하면, 협상에 관해서 유명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의 역할을 하면 도살당하고 늑대 역할을 하면 총을 맞을 것이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무조건 다 들어주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나의 자존심을 해치고 나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이런 거에 전혀 맞지 않는 요구인데도 그런 요구까지 다 들어가면서 일정 부분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인내하고 감수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훨씬 도를 넘고 지나치고 분명히 과도한 요소가 있는데도 그것까지도 다 들어주면 당장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에게 거의 아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 존엄조차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쪽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좌우하면서 결국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제거할 수도 있는, 극단적으로 이런 데까지 이른다는 말을 이제 극단적으로 해서 양의 역할을 하게 되면 도살을 당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아무리 의뢰에 위치해도 이런 것은 절대 할 수가 없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그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정 부분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에 타협의 여지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해서 일정 부분을 그쪽에서 양보를 바라는 것이죠. 타협을 하고 본인이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일방적으로 수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만큼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주고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나는 내 자존심이 너무 세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존심에 이거는 허락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거절을 하면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늑대 역할을 하면 총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경우에는 해고를 당하거나 일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의 어떤 역할을 본인이 을의 위치라도 잘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또 마찬가지로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상대방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기분에만 따라서 상대방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만 일이 꼭 필요하다라면은 써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어서 심리적으로나 협상 자리에서는 본인의 심리나 상대방의 심리를 잘 읽고 잘 이해하고 잘 조율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협상에 있어서 사실 심리학에서 협상에 관한 책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즈니스나 어떤 사업에 있어서의 거의 모든 부분이 협상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이 한국적인 상황하고는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한국 분들이 외국 바이어 분들하고 만나거나 이럴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한국적인 상황의 어떤 협상 자리와 이런 것들, 그런 심리와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외국 사람들의 관습적이고 가치관, 이런 것들하고 어긋날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협상에 나온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런 미묘한
심리적인 차이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한국에서는 흔히 그렇게들 합니다. 일을 할 때 보면은 이제 협상 자리에서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물론 협상하고 의논하고 결정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 예전 분들의 생각은 보다 더 중요한 결정은 이제 협상 자리를 떠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술을 마시면서 조금 더 편안한 자리에서 격의 없이 하면서 협상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협상에 대해서 본격적인 결정을 하거나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회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그러는 것인데요. 이것이 한국형 어떤 협상의 태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쁜 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희들은 이렇게 정에 얽매이고 뭔가 인간적으로 풀고 이런 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 자리에 나와서 딱 협상만 하고 그리고 딱 그치는 이것이 잘 익숙치가 않은 것이죠. 그것이 꼭 뭐 어떤 나쁜 의도에서라기보다도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 바이어는 와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한 외국 바이어는 한국에 와서 도대체 왜 저녁을 먹자고 하는 것이냐. 협상 자리에서 일이 다 끝난 걸로 알고 본인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시간이 굉장히 개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이 다 끝난 6시 이후에는 이제 협상도 다 끝났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 어떤 관광을 즐긴다라든지 뭔가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럼 이제 저녁도 나와야 되고 뭔가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저녁 자리를 또 준비해 놨다고 하고 거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외국 생활에 그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것이 협상을 위해서 왜 필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심리적으로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서로 그런 어떤 관습적인 차이 때문에 엉뚱한 데서 협상이 결렬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나온 것이 바로 한국형 협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제 박선철이라는 분이 쓰신 양보의 심리학에 나온 그 어떤 한국형 중요한 협상의 법칙인데요. 이 한국형 협상의 법칙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협상 양보의 의미와 서양에서 생각하는 협상 양보의 의미가 참으로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심리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 자체의 심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자라온 문화나 습관, 배경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한국형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보입니다. 협상에서 사실 양보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본인의 것을 일단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상대방이 양보를 얻어내고 본인도 양보하고 이런 어떤 양보를 잘 다스릴 때 그 협상이 굉장히 훌륭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보는 이제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 특히 한국에서의 어떤 양보는 굉장히 큰 미덕이기 때문에 한국형 협상의 법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물러날 최종 지점을 결정을 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협상을 하게 됐을 때 본인이 그래도 뭔가 이 선까지는 이 선 이상으로는 양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선을 정해놓고 협상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다 보면은 무조건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조건까지도 수용을 해서 나중에는 본의 아니게 그야말로 손해를 보는 아주 막심한 회사 전체에 존폐가 걸린 어떤 이런 그 손해를 보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협상에서 최종 지점으로 뭐 어떤 가령 물건이라면 그 물건의 단가는 최하 이 정도 이상으로는 더 이상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물러날 최종 지점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아까 저희가 그 앞에 부모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가령 아이한테 뭐 숙제를 하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 아이한테 지금 무조건 숙제부터 먼저 해, 공부부터 먼저 해. 이것이 아이한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0분만 게임을 하고 아니면 10분만 텔레비전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그 아이한테도 물러날 최종 지점을 주는 거죠. 협상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사실 그 상대방의 심리를 다소는 좀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좀 불편한 사항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심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저도 심리적으로 사실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마치 좀 내 이익을 위해서 너무 그 이용하라는 것 같이 들렸었는데요. 그런 태도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는 듯한 형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보하기가 힘든 것을 양보한다라는 느낌이어야지 이것을 나는 전폭적으로 당신의 요구를 그냥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들어줄 수 있었던 건데 그냥 제가 조금 고집해 봤던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협상을 얻는 사람도 즐겁지 않고 협상에서 얻는 사람도 즐겁지 않고 내어주는 사람도 역시 즐겁지 않은 협상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 자식 간에서 어떤 공부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다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양보의 폭을 좁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이 협상에서 결정은 일주일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일주일 후에 그 전까지 양보했던 것보다 훨씬 큰 폭의 양보를 결정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협상의 중요성을 오히려 하찮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또 오히려 상대방은 그렇게 태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양보의 폭을 좁혀야 한다는 것이 한국형 협상의 법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보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한다. 이것은 앞에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사업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가령 공부 얘기를 다시 들자면 내가 너 당장 숙제하게 하는 거를 엄마로서 10분 양보를 할 테니까 대신 너는 10분 지나면 반드시 숙제를 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의 양보에 대한 반대급부를 확실히 요구하는 태도가 또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선 예외적인 양보의 경우 선례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내가 이번 한 번은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만큼까지 양보를 했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이것이 또 반복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확고하게 못 박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양보를 해준다 보면은 한 번 했던 선례가 법적으로도 판례라는 것이 있어서 한 번 어떤 법적인 판례가 내려지면 다음번에는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번 양보해 준 것이 계속 그 협상에서 양보의 어떤 본보기가 돼서 똑같은 양보를 거듭하게 되면 피해가 너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양보의 경우에는 이것은 단 한 번의 예외지 이것이 앞으로 절대로 거듭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상대방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보의 가장 큰 중요한 가장 그 확실한 양보법 중에 하나가 양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저희가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이것이 얼마나 좋은 그 제품이고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확고하게 알려주는데도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고하게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도 있고 더 확실한 어떤 가치를 인식시켜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는 것도 양보의 한 법칙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저술가가 얘기한 협상의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어떤 저희가 흔히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무슨 약속의 10계명, 그 다음에 어떤 뭐 게으름을 벗어나는 10계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협상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도움이 특히 많이 될 만한 것 5가지만을 빼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계명이 이제 요구에 얽매이지 말고 욕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요구를 해올 때 상대방이 그 요구 자체만을 보지 말고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그 요구에 있어서의 어떤 그 뭐 값을 조절해 달라든지 뭐 아니면 값은 조절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품질을 높여달라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때 상대방이 정확히 요구하는 것이 품질인지 돈인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요소인지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내서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협상을 할 때 액수를 저렴하게 하는 건 원하지 않지만 그 대신에 개수를 늘려주는 거를 원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요구 조건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바를 요구 이전에 어떤 원하는 바를 읽으려는 자세가 협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태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창조적 대안을 개발하라. 이것이 저희가 이제 또 얘기하지만 윈윈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모든 어떤 협상의 법칙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 윈윈 법칙이라 해서 나 100% 상대방 100% 만족시키는 윈윈 법칙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많이 이기고 내가 협상에서 어떤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내가 협상에서 많이 이기고 상대방도 조금 이기는, 그러니까 이기는 쪽에 강점, 중요점이 두자면 상대방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협상 전체로 봐서는 이쪽에서 어느 한쪽에서 얻는 것이 당연히 많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조금 이기는 이런 식의 어떤 조율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협상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하는 게 액수 금전적인 어떤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죠. 이럴 경우에 물론 금전적인 것뿐이 아니라 이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숫자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숫자를 논하기 전에 객관적인 기준부터 정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 문제를 저희가 가장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쉽게 예를 드는데요. 그럴 경우에 어떤 무턱대고 나는 올해 얼마 이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는 물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올해 타율이 이렇게 높았고 이렇게 팀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율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객관적으로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 협상의 10계명도 그렇고 사실 심리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너무나 당연해서 새삼스럽게 배울 필요가 있나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실전에 가서 이제 적용을 시키려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제 생활에서 자꾸 적용해보고 연습해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랑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합리적인 논거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라.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치화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이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협상에서는 이런 조건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런 어떤 상식적인 거. 합리적인 근거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베트나를 최대한 개선하고 활용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트나는 여러분들 이제 거기 영어 약자인데요.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협상이 깨졌을 때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대안을 생각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들어갈 때 무조건 이것이 성공했을 경우만 가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 협상에서는 사실 깨질 수도 있습니다. 깨지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또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그러면 차선책으로 내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그러면 협상 깨졌으니까 그럼 실패한 협상이니까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불쾌한 표정을 그 자리에서 바로 드러내 보이고 그리고 험한 소리도 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화가 나서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그 협상을 끝냅니다. 이제 협상은 끝나버린 거니까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니까. 그러나 보통 드라마에서 나오는 우연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저희 우연의 법칙도 앞에 배웠었죠.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협상 깨져서 뭔가 서로 이렇게 불쾌하게 헤어졌던 그 협상 상대방이 전혀 예기치 않은 협상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령 그때의 협상은 사업적인 협상이 아니라 제가 드라마에서 흔히 보듯이 누구 가족이 될 사람을 소개를 시키는데 그
협상 때 서로 얼굴 붉혔던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이라는 게 한 번만 하고 그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일을 대비해서도 협상이 깨졌을 때 어떤 식으로 태도를 취하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태도 문제만이 아니라 그 협상, 깨진 협상을 가져와서 어떻게든 다른 방향으로 또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배트나 이것을 개선하고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협상은 깨질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협상에 있어서 저희가 협상에서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협상에서 내 것을 전폭적으로 포기할 것인가, 이제 이런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 임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방송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일 자체가 완전히 있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그날부터 실업자가 되는 거고, 어떤 이런 극단적인 협상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제 거기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나오시면 이제 동물 중에 영양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영양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항상 치타에게 쫓기면서 사는 동물이죠. 맹수에게 쫓기면서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치타 맹수가 나타난다. 그러면 일단 하여튼 본능적으로 약한 동물들은 도망을 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사력을 다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잡히는 순간 본인의 생명은 끝이니까 최대한 속력을 다해서 달리는데, 그런데 가끔 달리지 않는 영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목숨이 좌우되는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치타가 저기서 맹렬하게 오는데 그 자리에 서서 높이뛰기를 하는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 굉장히 높은 점프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이렇게 높게 잘 뛸 수 있다. 이 의미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것도 굉장히 잘 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잡히지 않을 것이다. 내 능력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치타가 가령 이것을 무시해버려서 본인이 도망갈 시간을 놓치면 그 자리에서 이제 영양은 그야말로 잡혀 먹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동물에게도 심리가 있어서 이게 심리전으로 대입이 돼서 치타가 생각하기에 저 영양은 굉장히 점프력이 저 정도인 거 보니까 뛰기도 잘 뛰겠다. 저 영양은 아마 굉장히 내가 잡을 수 없는 영양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지금 빨리 포기하고 다른 더 약해 보이는 도망가고 있는 중인 영양을 쫓는 것이 훨씬 나한테 이롭겠다. 치타도 심리적으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바로 값비싼 신호 보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제 신호 중에서도 목숨을 건 신호이기 때문에 값비싼 신호 보내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 어떤 협상은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번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20대 젊은 청년인데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멕시코에서 오래 살아서 스페인어가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러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이제 멕시코 쪽과 중요한 계약을 맺을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었고 그것이 회사에 어떤 사활이 걸리다시피 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이쪽 회사에서 작전을 짠 것입니다.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스페인어를 하는 이 친구를 그 협상 자리에 들여보내는데 단 원래 그 자리에서는 통역을 맡아 하는 담당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회사에 있던 사람이고 이 친구는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으니까 신입사원으로서 전혀 스페인어를 못하는 사람인 듯이 협상 자리에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 회의 기록하는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서 들여보낸 다음에 협상이라는 것이 협상을 할 때 나오는 얘기 못지않게 본인들끼리 하는 얘기로 협상을 조율할 때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협상을 하는데 통역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도 있지만 잠깐 복도에 나가서라든지 아니면 본인들끼리 그냥 혼잣말 정도로 이렇게 소근될 때
통역하는 사람이 그것까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말들, 그것을 또 나눌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해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뭐 상대방들이 요것만 양보해주면 협상이 이거 우리는 할 텐데, 이렇게 본인들끼리 또 얘기를 나눌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런 것들을 뭔가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 사람을 한국인 말단 그 직원으로 기록하는 말단 직원을 가장해서 들여보내고, 일체 스페인어는 하지도 말고 아는 듯이 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본래 통역하던 사람은 역시 통역을 맡겼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선 첫째, 통역을 하던 사람이 그동안은 회사에 사활이 걸린 통역들 정말 잘 해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훨씬 어리고 신입사원인데 자신보다 훨씬 더 유능한, 언어에 관한 한 거의 이쪽은 원어민에 가까운 사람이고, 자기는 공부를 해서 통역을 굉장히 훌륭하게 하지만 그래도 살다가 온 그 원어민 수준의 신입사원한테는 자기 실력이 좀 떨어진다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입사원이 옆에서 듣기에 분명히 숫자 같은 게 자꾸 착오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끝에 0자리 하나만 달라져도 이게 계약이, 중요한 계약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그런 거를 실수를 하는 거를 이 옆에 신입사원은 또 듣다 보니까 이거를 회사에 통보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본인이 이 역할을 시킬 정도로 이게 중요한 계약이 달린 건데 통역이 자꾸 실수하는 거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본인은 아는데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휴식 시간에 나가서 그 얘기를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거기 참가한 다른 상사한테.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 자신도 중간에 도저히 내가 이게 통역이 오늘은 잘 안 된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자신감을 완전히, 자신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심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서 도저히 오늘 통역은 잘 못하겠고, 그러니까 저 친구한테 그냥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 중간에 잘못하면 그 계약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 통역 문제 자체로 이게 이제 온통 뒤죽박죽이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들은 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또 불쾌하겠습니까? 이 가장에서 들어와 있던 직원이 알고 보니 이 통역관보다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협상을 깰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훨씬 유리해서 한국의 어떤 그 상대방을, 파트너를 지금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이 통역관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즉시 회의를 해서 빨리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대응 방법을 다시 모색해서 다시 회의에 임하고, 그렇게 해서 잘 풀어나갔죠. 이 경우에는 잘 풀어나가서 결국은 성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했고, 모든 것을, 그리고 통역이 하던 실수도 바로잡아서 하마터면은 전부 물거품이 될 뻔했던 그런 계약을 잘 성사를 시킨 셈이죠. 이러니까 이 어떤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협상에서는 정말 처음부터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많은 것에서 뭔가 이런 식의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럴 때 정말 중요하게 빨리 그것을 조율하는 이런 능력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자존심과 그 다음에 이익과 관계되는 이런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거기 나오는데요.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게임은 가령 사람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A그룹, B그룹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일단 그 중에 이제 각각 한 사람을 대표로 불러서 그 두 사람을 놓고 제3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가령 10,000원짜리 한 장을 줍니다. A라고 치면 A라는 사람 한 사람께 10,000원짜리를 주고, 당신이 마주 앉은 상대방 B에게 얼마가 됐든 돈을 줘라. 10,000원 중에서 가령 1원부터 9,999원까지 네가 원하는 액수를 줘라, 상대방한테.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받으면, 그러면 뭐 1원을 주던 9,000원을 주던 상대방이 그걸 받으면 협상이 완성된 걸로 치고 당신들한테
당신한테 10,000원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걸 거부한다. 나는 1원을 줘. 나는 거부한다. 이러면 이제 협상이 깨져서 10,000원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 그 10,000원을 받은 A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상대방한테 돈을 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가 됐든 그 10,000원 중에 얼마가 됐든 B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협상이 성사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은 물론 쉽게 생각을 하면 그럼 상대방한테 9,000원을 주고 제가 1,000원을 갖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성사가 되겠죠. 앞사람은 그러면 좋아서 자기가 9,000원이나 받으니까 10,000원 중에서 9,000원이니까 굉장히 큰 이익이니까 협상이 물론 성사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러나 A라는 사람은 자기는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1,000원밖에 못 받으니까 아예 뭐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해서 아예 협상을 안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예 안 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협상을 깨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미묘하게 그냥 생각하기에는 1,000원이라도 갖는 게 이익일 것 같은데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하기 때문에 협상을 아예 결렬시켜버리고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가령 10,000원을 가진 A라는 사람이 자신한테 100원을 줬다. 그러면 100원이라도 이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아야 마땅한 것 같은데 협상에서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면이 합쳐지면 안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100원을 받을 바에는 안 받겠다. 100원 그거보다는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서로 말을 해서 이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각자 이제 심리적으로 얼마를 주고 성사가 되고 이런 실험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이쪽에서도 줄 수 있는 X만큼 주고 자신도 그 협상에서 이겨서 결과적으로 10,000원을 받게 되는 이런 가장 이상적인 액수는 어떤 액수였냐면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상대방도 반을 주고 나도 반을 주고 혹은 그거보다 약간 낮춰서 3,400원, 3,500원 이 정도면 서로 두 사람이 가장 만족하는 그런 협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냥 받는 돈에서 3,000원 정도는 받으면 협상을 그대로 상대방이 이기는 협상을 하도록 놔둘 수 있는 거고 이쪽에서는 또 3,500원 정도 뭐 많은 경우에 5,000원 정도 이런 경우를 상대방에게 제공을 하고 라도 협상을 유지해서 자신이 그 협상에서 이기는 쪽이 되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한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원을 딱 주면 이쪽에서 A라는 사람은 1원을 주면 최대치가 되고 B라는 사람은 1원인들 없는 것보다 받는 게 나니까 받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최대치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최고의 이익만이 협상에서의 가장 성공적인 그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이 심리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협상에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겨야 될 경우라면 나는 이기고 상대방도 또 이기게 해주는 그러나 상대방이 이긴다는 건 협상에서 내가 실패한다는 뜻이 되니까 상대방은 조금 이기는 그러나 상대방도 이기게 해주는 이런 어떤 윈윈 법칙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협상에 있어서 저희가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저희가 심리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갈등이 있고 뭔가 상대방하고 이익을 놓고든 아니면은 허락을 놓고든 그런 것을 다툴 때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인생의 대부분이 사실 협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협상에서는 상대방에게도 이기는 기분을 주는 거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대방도 만족하고 나도 이겼다 이런 심리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협상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보라는 거 이런 다각도의 어떤 심리적인 분석과 적용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역시 또 다음 한 주까지 일에 대한 그 심리학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일과 직업의 심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이제 대인관계 어떤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서 우선 상사에 관한 것 상사가 없는 월요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